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25회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민법 이 부분을 어디가 출제되었는가를 한번 보고 기본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골고루게 나옵니다. 간평민법은 총칙과 민법 총칙과 물권 이 두 파트가 출제 대상이죠. 40문제 나오니까 총칙에서 약 20문제입니다. 19문제 나오는 수가 많아요. 19문제 정도, 20문제 정도. 그럼 물권 편은 뭐 20에서 21문제 정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편에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을 하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이 부분이 특별법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문제씩 한 문제씩 내게 되면 여기 21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2문제 차이가 나겠죠.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가등기 담보에 관한 그 부분에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감을 잡고 보셔야죠. 40문제니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판례 기준이고요. 판례를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간평민법의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가 우리 기본서를 보되 기본서 안에 민법 조문이 법은 항상 조문에서 시작하고 조문에서 끝납니다. 조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문이라는 세계 속에서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당 조문에 관련되는 판례를 최근 판례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과거 판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관련된 그 법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은 오래전에 나왔던 지금 나왔던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죠. 그 점도 놓치지 마세요. 너무나 오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판례는 새롭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과거 판례라 하더라도 중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 출제된다. 그런 거죠. 판례를 꼭 공부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반드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민법 조문에 관련된 총칙과 물권에 관련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서 출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난이도, 그러니까 출제 분야, 어느 부분이 특정 분야가 많이 출제되거나 난이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두면 80점이 아니라 90점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은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목표를 95점 정도 잡아야 돼요. 100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한두 개 실수할 수도 있다. 인간이니까. 95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아니 100점 목표 잡아도 됩니다.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대체로 실수를 한두 문제 하기 때문에. 그러나 80점 목표 잡을 필요는 없다. 80점 목표 잡으면 2개 실수하면 75점 되니까 이건 위험한 거다는 거죠. 자, 민법에서는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다른 경제학이나 또는 회계학 같은 데서 점수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기본서, 판례, 기출문제 요 분야들을 꼭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개념 법학이라 합니다. 그 조문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법인의 기관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리고 보세요. 판례 기준이다. 이렇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이 하나다.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이 뭐냐,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이 하나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총회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서는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 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 가끔 출제되는데요. 이사 사임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정관 등에 사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마쳐야만 사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임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도달되고 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이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자 여기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마련해도, 사임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이사의 결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어떤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도달된 후라도 그 사이에 처리가 된다 이거죠.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달하면 이제 효력 생겼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기 전에 철회하는 겁니다. 발생한 이후에는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 연기를 통지할 때, 자 소집 통지하고 연기 통지하고 좀 다르죠. 소집 통지는 온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되는데, 연기를 통지할 때는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 소집과 동일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면 된다.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소집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것도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인 돼서 이 사람의 행위는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대표 기관이 아니다. 대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의 불법 행위, 그것은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까지 출제 다 했었던 겁니다.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리하기는 못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정한다. 과반수 결의입니다. 결의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결의권의 과반수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틀린 것이 4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아주 중요하죠. 물론 여기 이제 먼저 나올 수 있는데 기관이 먼저 나온 겁니다. 편제상으로는 신의 책이 먼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2번으로 내놨네요.
뭐 그것은 A형, B형에 따라서 문제 순위가 먼저 나올 수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의 성질의 원칙, 신의 성질의 원칙은 강행 규정인 거 아시죠? 강행 규정입니다. 민법의 지도 원리가 되고 있죠. 강행 규정입니다. 역시 판례 기준입니다. 자,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자, 우리 민법상 강행법규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뜻으로는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된다 이 뜻이죠.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다. 민법 조문 105조 106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의미상으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의 무효다라고 주장 못하게 한다면 역으로 그 사람은 유효다 이렇게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강행규정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고 이 법률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다.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제도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증권사 직원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사 직원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이지만 이것이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스스로 무효 주장해도 되느냐. 주장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추상화되면 이렇게 1번 지문처럼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이건 또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파트에서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낼 수도 있고, 물론 대부분 판례죠. 자, 이렇게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2번 본인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한 후에 본인 지위를 상속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죠. 물론 대리에 들어가면 기본서 강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리를 딱 해두면 되는 거죠. 자, 본인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그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자기가 무권 대리로서의 계약을 해놓고 이제 본인이 되었다고 추인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신의 측에 반합니다.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 위반이다 이 뜻입니다. 자, 반하지 않는다가 또 틀렸죠. 자, 그다음 사정 변경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해야 됩니다. 계약의 기초가 된 당사자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말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요. 2003년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합니다. 객관적 사정. 자, 이건 또 사법시험에도 나왔던 판결이고 다른 국가시험에도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다. 핵심 단어들이죠. 자,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 적용하려면 새로운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종전 소유자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 되죠. 책임을 승계시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또 틀렸고요.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신의 측은 조금 전에 모두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직권 판단 사유다. 5분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아주 출제 잘합니다. 반드시 필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에 제한 능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 2013년도 7월 1일자로 제한 능력 제도가 바뀌었죠. 행위 무능력 제도가 제한 능력 제도로 2013년 7월 1일자로 행위 무능력 개념이 이제 삭제되고 이것을 행위 무능자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제대로 바뀌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나이도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행위 능력에 있어서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에 있어서 행위 능력 측면에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피성년 후견인이 행한 모든 제사법상 법률 행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과거의 검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일상생활에 관한 일용품 구입에 관한 부분이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법 후견인의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틀리는가 하면 모든 요게 틀린 거예요. 여기 법이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건 법 조문만 봐도 알고 물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하나 또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출제 대상이다라는 걸 하나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한 문제 정도 냈습니다. 1번이 바로 틀린 것이고요.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인 의사 고려하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개정에 반영한 겁니다. 가정법원은 특정 후견, 필요한 경우에 특정 후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
엄밀하게 따지면 고려하여야 한다, 반하여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주목해둬야 되고요. 가정 부분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요거는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고요. 부족한 경우고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성년 후견은. 이건 좀 부족한, 이건 좀 결여된 뭐 이런 상태인데 좀 더 심한 상태죠. 이런 경우 심판을 하게 되면 종전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종료시켜줘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추가된 조문이고요. 5번 가정 부분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 없이는 못합니다. 이 청구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개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서 할 때 이 제한능력제도에 관해서 좀 상세히 보면 되겠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미성년 나이 계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9세니까 20세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럼 쉽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의 행위 능력 금방 예외적으로 취소 못하는 거 있다는 거, 이게 신설되었다는 거.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과거에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행위 능력 범위가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되었다는 거.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게 또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나올,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비법인 사단.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나 교회 등을 뜻합니다. 재건축 조합. 이 정도 기억은 해 두셔야 되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 설립 등기만 하지 않았지만 단체적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 대표자도 선임되어 있고 구성원을 떠나서 단체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 독자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죠. 단순한 계약 단계에 거치는 조합 단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비법인 사단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 자, 이건 또 대법원 판례 그대로 있죠. 자, 이 부분은 타인 간의 금전 채무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이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청의 결의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원청의 결의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이 뜻입니다. 금전 채무 보증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 단체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3번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종중 소유 그리고 교회 재산 소유 형태는 종중원들의 총유, 교인들의 전체 총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구성원들이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자,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강조하고 반드시 기억해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청의 결의 거쳐서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소송 제기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비법인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되 사원청의 결의 거쳐서 하면 된다. 사원청의 결의 거쳐서 하면 된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사원청의 결의 거쳐서 소송 제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법인 사단의 그 구성원 전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종전 판례는 전부 폐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일지라도 각자 소를 제기 못합니다. 보존행위도 관리 및 처분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박혔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비법인 사단이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청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죠. 법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입니다. 권리 능력 범위,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해산 등기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청산 사무 종결 시까지 권리 능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다음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 설립 등기 규정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설립 등기를 제외하고는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유추 적용합니다. 판례 통설, 물론 판례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법인 사단 제목조차도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제목을 출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쉽게 기억해도 됩니다. 자, 미성년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봤습니다. 1995년 3월 30일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3월 29일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2014년도 출제 문제거든요. 25회 문제란 말이죠. 25회 문제. 그럼 2013년 7월 1일자로 미성년자가 19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19세를 생각해 보시면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95년 3월 30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안 되죠. 그날부터 계산해야 돼요. 초일 산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후면은 20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3월 30일이 됩니다. 그런데 3월 30일의 전날이 29일이죠. 3월 29일자 오후 12시 그러니까 24시죠. 이 날짜가 되면 이건 20세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9세로 바뀌었으니까 95년 3월 30일에서 2013년 3월 30일을 계산해야 되고 그 전날 즉 3월 29일 오후 12시 24시 이렇게 해야 19세가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미성년 나이 19세 미만으로 된 거 바로 출제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 나이 설명을 지금 잠깐 잘못 드렸네요. 95년도니까 2000 실수했습니다. 95년이니까 2015년이 되어야 20세가 됩니다. 그런데 19세니까 2014년 3월 30일자를 잡아서 그 전날인 3월 29일자 24시 오후 12시 뭐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세가 되고요.
2014년 기준을 해야 19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1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는 이제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권 소멸한다. 이 부분도 출제를 했고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 그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리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에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3번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정려를 받는다. 부담 없는 정려를 받는다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경우죠. 그것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 체결한 이 부분은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묵시적 허락이 있다. 없다가 틀렸네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임금 부분은 항상 시험 나오죠. 근로계약도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임금 청구도 법정 대리는 청구 못합니다. 자,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는 못한다. 이 부분을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실종 선고 옳지 않은 것. 부재 아니면 실종입니다.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반드시 내고 있죠. 자, 선박 침몰로 인해서 실종 기간은 전쟁 비행기 추락이라든지 선박 침몰의 경우는 1년이죠. 특별 실종. 침몰한 때부터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우는 전쟁이 사실상 종지된 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추락한 때죠.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 선고 효과가 반정을 통해서 번복되는 것 아니다. 그렇습니다. 취소 선고가 있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이 실종 선고 및 취소할 때는 반드시 공시처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선고할 때는 공시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은 취소할 때는 공시처고 절차 거치지 않습니다. 공시처고 절차 거치지 않는다. 절차적인 측면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에 실종 선고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 선고한 때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 다음 틀리니까 본다까지 보셔야 되고요. 만료한 때를 찾아야 됩니다. 선고한 때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5번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효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권리 능력 상실된다 하면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상실 사유 임금 맞습니다. 그런데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효과는 권리 능력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에 국한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 박탈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공법상 행위도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의 행위도 다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 주소지 기준으로 사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지문이죠. 기출문제의 가치가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짧게 정리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가장 잘 요약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예, 가장 잘 요약된 것이다. 판례도 원래는 이만큼 긴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두 줄로 딱 줄여놓는 것,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하고 공부하기 딱 좋은 것이다.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민법 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옳지 않은 것. 예. 자, 이 제목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건 뭐 법인 제도에서는 법인 기관이라든지 법인의 불법행위라든지 법인의 기관, 법인의 불법행위, 대표권 제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반드시 내고 있는 자리거든요.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자, 민법 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자, 7번에 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기관의 책임이라 해야 돼. 대표기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이미 한번 나왔거든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고. 판례를 주목해 두셔야 돼요. 물론 대표기관, 이사 기타 대표 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본다는 35조 1항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 또는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이런 5종류의 대표기관 명칭조차도 시험 냅니다.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 이자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 성립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적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고요.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직무에 관하여라는 부분이죠.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 직무에 관하여라는 이 단어를 해석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판단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직무에 관하여라는 말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즉 사리를 도모한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또는 법령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주 출제 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사리 도모 목적일지라도 직무에 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자, 그 다음 4번. 대표기관에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다면, 대표기관에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과 상대방의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됩니다. 이건 왜 출제하는가 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 손해배상 채무와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것,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채권편에서의 그 조문은 대표기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 이때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실 상계 처리하고 손해배상하면 될 건 아닌가라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5번.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관 대신에 법인이 손해배상했다면 불법 행위를 한 대표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대표기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다. 라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물건. 부동산은 언제나 종물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종물은 동산에 한하지 않습니다. 동산, 부동산 어느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주물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주물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종물이 됩니다. 틀렸죠. 3번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이죠.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 그러하죠. 법정과실이 그러하죠. 법정과실에 관한 법 조문입니다. 자,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따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참작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 자, 이제 물권편의 일부가 지금 나와 있죠. 등기 부분인데요. 물권 변동 부분입니다. 등기의 경우는 원칙이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예를 들어서 개명이 되었다든지 권리자의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주소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표제부에 있어서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 역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신탁의 경우입니다.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이게 조금 개정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인데 지금은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도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 신탁의 경우 신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 출제 잘합니다. 4번 지문을. 예. 수탁자가 단독을 합니다. 대부분 규칙은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쉽게 얘기하면 상속, 포괄유정 이런 경우죠. 이건 다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상속의 경우. 자,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거의 다 나왔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물론 소유권 보존도 단독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말소 등기는 이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단독으로 하는 것이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자, 이런 것들을 등기에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출제도 하지만요. 부기 등기 할 수 있는 것 출제 잘합니다. 부기 등기. 그리고 등기 민법에서는 등기 청구권 사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에서는 등기 청구권. 이 공동 이 부분은 좀 아주 쉬운 문제를 낸 겁니다. 사실은. 등기 청구권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 민법 파트에서는 물론 부동산 관계 법규에서도 등기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4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내고 있어요. 그러나 민법의 물권편 앞부분에 물권 변동편에 있는 이 등기에 관한 내용들이 등기법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중요 부분이 다 들어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두셔야 되고 민법에서의 등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등기 출제 잘합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이런 부분 놓쳐서는 안 되죠. 중복 보존 등기, 중복 보존 등기, 판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들 또는 무효 등기 유용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출제 잘 되는 자리니까 등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파트에서 또 정리를 해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감을 잡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10번을 한번 봅니다. 또 등기를 또 출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상 유효해야 되고요. 실체법상 유효해야 됩니다. 즉 등기 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실체법, 그 등기된 내용과 실제 거래한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보십시오. 중복 보존 등기 금방 출제되었죠. 중복 보존 등기,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이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중복 보존 등기를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존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동일인인 경우에는 선등기를 유효, 후등기를 무효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이 지문처럼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때문에. 자, 그러니까 중복 등기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또 무효 등기 유형도 있죠. 무효 등기 유형에 관한 추이는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묵시적으로도 됩니다. 묵시적으로도 된다.
추인 부분은 특히 명시적, 묵시적 이 부분이 출제 잘 돼요. 이런 내용 몰라도 추인은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효인 중복 등기의 터잡은 등기부 효치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절차법상 무효인 등기, 즉 지금 절차법상 무효인 후등기, 무효인 후등기 이런 것을 기준으로는 시효취득 못합니다. 등기부 시효취득. 그다음 중간생략 등기의 사후보상 효력이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은 약간 추상적인데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건 아니다. 맞는 표현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민법상으로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공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인 건 아니죠. 자, 5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이 말은 부적법 말소되었다. 이 뜻입니다.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어도 그 소유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부적법 말소되어도 그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죠. 말소 회복 등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왜? 등기가 말소되어 있어도 권리가 존속하니까 등기가 반드시 존재해 있어야만 한다. 이 뜻은 아니다는 거죠. 효력 존속 요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이익이 옮겨 적는 과정에 누락되어도 그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